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에 6월 FOMC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어서 점도표가 또 한 번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동결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도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고 올 한 해 동안 몇 회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까가 관건이었습니다. 자세한 FOMC 내용 그리고 기업들의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예상대로 동결이었던 FOMC 결과 그다음에 시장 상황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금리 연 4.25에서 4.5%로 예상대로 4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2회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관세로 인한 충격 그리고 중동 갈등까지 빚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조금 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혹시나 연내 인하 횟수 전망을 한 차례로 줄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극단적인 매파 전환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정 경제 전망, 이 연준이 4번 1년에 발표를 하죠. SEP. 뒤에서 그 결과를 혜은 앵커님께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실 건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내려잡았고요. 반대로 물가 전망은 높여잡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S의 공포,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의 금리 상태를 동결,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성명서상의 변화도 살펴보시죠. 이렇게 왼쪽에 써 있는 것이 5월 성명서의 내용이었다면 우측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놓은 게 이번에 바뀐 부분입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됐다라는 이전의 표현과 달리 이번에는 낮게 유지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전망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서서는 더 증대됐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준의 이중 책무를 거론하는 문장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증가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삭제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5월 FOMC 때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누그러진 이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또 큰 관심사였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해석, 특히 이 점도표에 대한 해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이 부분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4.25% to 4.5% and to continue reduc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In our SEP, FOMC participants wrote down their individual assessments of an appropriate path for the federal funds rate based on what each participant judges to be the most likely scenario going forwar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9% at the end of this year, the same as projected in March. But many companies do expect to put all or some or all of the effective tariffs through to the next person in the chain, and ultimately to the consumer. Today, the amount of the tariff effects, the size of the tariff effects, their duration and the time it will take are all highly uncertain. So that is why we think the appropriate thing to do is to hold where we are as we learn more. Q&A에 가장 중요했던 핵심 질문 3가지로 압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완화 중인데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느냐. 파월 의장 당신께서는 항상 데이터를 우리는 보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차례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꺾이는 추세 확인되지 않았느냐. 한 기자가 좀 따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것도 맞지만 미래의 전망도 함께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통화 정책은 그 전망까지 반영해서 항상 선제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관세의 영향이 미래에 분명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 갈등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동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이슈인데 지난 수십 년간 말이죠. 그때마다 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다시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동 리스크 역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전했던 질문으로 들고 왔습니다. 하반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견고한 상태이다. 다만 중요한 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인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결국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대부분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이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 순간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차트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오늘 이 FOMC에서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중립 정도가 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경제 성장 장려, 촉진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중립 매파냐, 중립 비둘기파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월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 즉 전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매파적 스탠스로 조금 더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대목이 확인되자 증시가 쭉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확인이 됐습니다. 레퍼탱글러의 한 전문가는 연준이 관세 인플레이션에 매몰이 돼서 기꺼이 고용과 성장을 희생하려 한다라는 비판의 논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WTI 국제 유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격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0.4%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연준의 FOMC를 확인한 이후에 소폭의 하락세를 띠는 모양새였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테슬라가 1.8%, 그래도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아웃퍼폼을 했죠. 이제 로보택시 출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날 4% 가까이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었고요. 팔란티어는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방 AI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의 주가는 1.3%의 플러스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쪽에 신용카드사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정부 암호화폐 규제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존 결제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그 힘을 잃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5% 안팎의 내림세를 그린 이유입니다. 그 밖의 특징주 철강 기업인 뉴코가 가이던스 상향에 힘입어서 3%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까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주요 종목 이슈들 묶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바클레이즈가 목표가를 $200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전일 종가랑 비교를 하면 38%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이걸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38% 늘어나면 5조 달러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블랙웰의 공급망을 분석을 해본 결과 하반기에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는 의견이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FOMC가 간밤에 레벨을 살짝 더 높여가는 모습, 최근 3개월간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1% 가까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14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자율주행차 자회사죠. 죽스의 생산시설 가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연간 최대 10,00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 로보택시 상용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시장의 진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운행이 시작된다라고 하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이 소식 속에서도 1%대의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특징주들, 일단 US 스틸, 일본 제철이 US 스틸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주식을 전량 매입해서 완전한 자회사로 이제 만들었고요. 19조 원가량의 인수 비용 납입도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기준으로 US 스틸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관련주들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니어스 액트가 드디어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 이 지니어스 액트는 민간 기업들도 달러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가장 관련도가 높은 종목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직접 발행하고 있는 회사죠. 서클 인터넷입니다. IPO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USDC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미국 안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굉장한 폭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도 33.8% 급등하면서 이제 200달러 선 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서클 인터넷과 공동으로 수익을 나눠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코인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최근 스테이블 코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력 사업으로 점점 부상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지니어스 액트 통과 소식에 힘입어서 16%대 폭등을 하고요. 300달러 선에 거의 근접해가는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칼러 락 홀딩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바이오 제약 기업인데요. 이 일라이릴리의 비만약을 먹을 때 가장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스칼러 락 홀딩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약이 이 릴리의 비만약을 먹더라도 근육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이런 실험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좋은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시세를 보신다면 16.6% 뛰어오른 36.3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4.25%에서 4.50%로 동결하는 결정을 또 한 번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연속 동결 결정이었고요. 전반적인 점도표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 관세가 없었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잡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연내 2회 전망 자체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6월 FOMC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이전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점도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런 내용의 또 기사를 내기도 했으니까요. 점도표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경로에 참고하는 용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속보로 쏟아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슈는 주시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FOMC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던 간밤이었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발언까지 확인을 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대립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될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미치게 되는 여파는 어떻게 될지, 유가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4월 이후에 11개 IB가 지수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다시 8개 IB는 지수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의 센티멘탈 자체는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유가가 배럴당 103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JP모건이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을 때 120에서 130달러까지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WTI 원유 선물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75달러 선 넘어서며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매크로 데이터 간단하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오는 날이었죠. 최고치 부근에서 정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과 물가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연준의 상황에 그다지 고용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엔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조금 문제죠. 2021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힘들어했던 때입니다. 대량 해고보다는 일자리 전반적으로, 그리고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최근 고용 데이터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일 텐데요. 실업률이 장기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추적 관찰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다면 그래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자체는 감소했다라는 점은 그나마 그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5월 주택 착공이 125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더 하회하는 데이터를 받아들게 됐는데요. 미국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뢰지수도 2022년 12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주택건설 지표가 악화됐다라는 것도 간밤의 뉴욕 증시의 초반 분위기를 좀 끌어내리는데 일조하는 영향을 보여줬죠. 자, 하지만 어젯밤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뭐니 해도 6월 FOMC였습니다. 겁니다. 점도표 내용 먼저 헤드라인으로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면서 증시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4월과 비교해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물가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연준의 분석입니다. 연준은 분기 경제 전망 요약에 담긴 점도표에서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 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한 것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고 실업률 및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향된 가운데 금리 경로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이날 FOMC 결과는 중립적이라고 본다는 시각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6월 FOMC 점도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차례 인하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중앙값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세하게는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요. 2025년에는 3.875%에서 3.875로 유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26년에는 25bp 상향, 2027년에도 25bp 상향으로 점도표의 중간값이 변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장기 중립금리의 경우에는 그대로 3%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점도표의 자세한 내용들 어떤 변화들이 담겼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중간값은 전반적으로 2회 유지, 중간값 위에 점을 찍은 위원이 1명 좀 늘었습니다. 3월의 점도표와 비교했을 때고요. 동결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점이 금리 인하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월 점도표 당시에는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4명이었는데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7명으로 좀 늘었다라는 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한 만큼
점도표 안에도 그 내용이 담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6년 중간값도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점도표 당시에는 2회 인하였는데 이번 점도표에서는 1회 인하로 2026년 중간값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덜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2027년 중간값의 경우에는 3월 대비 25bp 더 올라갔습니다. 2026년보다는 그래도 1회 정도 더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점도표 안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자, 2027년까지 합산을 하면 올해 2회 그리고 2026년에 2회 그리고 2027년에 1회 인하에서 이번 점도표에는 221로 오히려 5회 인하에서 4회 인하로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2027년까지의 금리 경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경이 된 셈입니다. 최종 금리는 결국에 3.25%에서 3.5%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도 이번 점도표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실질 성장률의 추가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5년 1.4%, 0.3%포인트 내려잡은 거고요. 2026년의 경우에는 1.6%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각각 0.3%, 0.2%포인트 더 하향 조정을 한 셈이고요. 2027년에 그리고 장기 잠재 성장 전망을 합산했을 때는 1.8%로 유지한다라는 관점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는 4.5%인데요. 올해는 0.1%, 내년에 0.2%포인트가량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관세라는 불확실성, 지적학적 리스크까지 반영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헤드라인과 근원 PCE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견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물가 2% 도달 전망 시점은 2027년에서 오히려 그 이후가 될 거라고 조금 더 뒤쪽으로 미루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18년 이후에 파월 의장이 FOMC를 주관한 이후 S&P 500의 일중 성과가 어땠는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중에 간밤에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전에는 파월 의장이 입만 열었다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연단에 나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성과가 그다지 좋진 않았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파월 의장의 임기까지 2026년까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파월 임기 종료 후에 비둘기파로 연준이 전환할 것이다 라고 트레이더들이 선물 베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래프가 치솟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앞으로 또 어떤 결정을 이어나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양대 카드 회사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모두 5% 안팎으로 한때 떨어졌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일명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자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합법적 금융수단으로서 인정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와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주가가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페이먼트 서비스 출시 소식에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는 가맹점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 시장의 반응은 우호적입니다. 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 발표에 페이팔은 3%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글로벌 비트 전해드리면서 지니어스 액트 표결 결과가 한 6시쯤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6시 20분쯤에 표결 결과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 통과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시장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의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보안이 철저한 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간밤에 16.32%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17.8%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에 주가 상승이 전반적인 5거래일간의 주가 추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간밤에 주가가 확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죠. 300달러 선을 이제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베이스의 이 페이먼트, 가맹점들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던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이팔은 3%,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차익 매물 출의 개념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서클 역시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6월 초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주가 상승폭은 70.3%, 이제 400%가 넘는 주가 상승폭을 상장 이후에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에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자는 4.9%, 마스터카드 5.4%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앞서서 체리냉커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가 지금 압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비상장이고요. 서클이 상장 기업으로서 시장의 주목도를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은행주들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JP모건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금융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